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르륵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번 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명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치 지난 5월 수치가 39만 명 증가였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줄어든 수치가 취업에 성공한 사람 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미국의 고용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하게 한 3.6%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25만 명 증가 이 예상치로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고용이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연준의 지금 포인트는 고용보다는 인플레를 잡는 데 혈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아지면 용인할 수 있다. 그래도 이번 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보다 못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은 또 패닉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결과와 함께 시장 반응도 잘 봐야 되겠고요. 그 결과는 오늘 밤 한 9시에서 10시 사이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밤에 연준 고위 인사들의 말들이 잇따라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선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놀랍지 않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또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장 그리고 국내장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는 7월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9월에는 빅 스텝을 지지할 거다. 7월에는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9월에는 조금 덜 낮춰서 단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사람이 입만 뗐다 하면 시장이 좀 요동치곤 하죠. 워낙에 공격적으로 일찌감치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연준이 또 거기에 발맞춰 가다 보니 더 그러할 텐데요. 블러드 연은 총재입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 7월에 자이언트 스텝 인상할 거고 그리고 올해 미국 연말 금리가 3.5%까지는 올라갈 것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너지 비상입니다. 지금 유럽 곳곳에서는 일부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이 끊기고 물이 끊기는 그런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렸죠. 러시아 법원이 카스피 송유관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30일 정도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송유관을 통해서 하루에 150만 배럴의 원유가 유럽으로 상당 부분이 한 100만 배럴 정도가 유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스관이 중단된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상황에 더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부족한 원유 이 공급 상황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또 열리면서 지난 이틀간 좀 다소 큰 폭으로 내렸던 WTI는 배럴당 102달러까지 다시 오르면서 간밤 4%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국내 이슈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장은 또 상승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는 판단하에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많이 올랐고 오늘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삼전이 좀 올라줘야 우리 시장도 좀 탄탄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를 내다볼 수 있을 텐데요. 하반기에 실적이 불안합니다. 디램 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폰 판매량은 둔화되고 재고는 쌓이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스스로가 나서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올 초에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마음껏 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무상증자, 특별배당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에 두 개는 좀 사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것이고요. 특별배당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좀 짙은데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액션을 좀 취해준다면 그래도 우리 주주들이 좀 화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잘 쓰고 좀 거리를 좀 두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을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겠는데요. 전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00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숫자가 확연히 늘어나서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치료제다,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또 시세를 분출하기도 하죠. 관련한 이 변수도 또 하나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서 현 구간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려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단을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려 하는데요.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야 뵙습니다. 예, 네, 어려운 자리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일단 예.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좀 내려주십시오. 경제 상황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둔화의 정도를 넘어서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지금 경제를 한번 보면요. 우선 작년도 정도서부터 전체적인 모멘텀은 약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부분에 따라서 생기는 충격, 이거는 충분히 예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그에 따른 후유증 역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이 물가를 이렇게 빠르게 잠재우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면 경기도 상당히 많이 둔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고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를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나고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갔던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기가 둔화됐던 적이 없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그 과정을 빼면 거의 13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확장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걸 한 번 정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3년 동안에 왔던 경제를 한 번 정리하는데 그게 그냥 약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런 이런저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일단 이번 경기 둔화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하는 부분들은 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미 주가도 상당 부분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한 형태로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가가 굉장히 또 크게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은 그다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연준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경제 성장을 경기 침체를 최대한 이제 피해 가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연준의 생각대로 쉽사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그 양쪽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연준이 신도 아닌데. 그리고 뭐 작년도서부터 연준이 워낙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은 그 두 개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포기를 하는 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정책적인 그 스탠스는 명확하게 물가의 상승을 막는다라고 네. 하는 쪽에 두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금 이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 없이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연준이 이렇게 잘 피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에다가 기대를 하거나 또 얼마 전처럼 연준이 우리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네. 사기를 치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당해놓고서도요. 우리 이제 시장을 참가하는 투자자들은 이제는 좀 달라졌겠거니, 이제는 네. 정신 차렸겠거니, 연준이 네.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희망을 걸고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좀 다수 계셨는데요. 네.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부작용에 의한 긴축을 너무 강하게 쪼이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현상, 이런 지적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거기에다가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연준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더 그 경기 둔화나 네. 경기 침체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러다 잘못하면 금융위기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전부 이제 공격적인 예, 긴축 그렇죠. 정책 그러니까 때문에 그동안에 뭐 1990년에 일본에서 그 자산 버블이 터지고 네. 그다음에 또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랬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형태로서 났잖아요. 이제 자산 버블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그 금리도 굉장히 낮추고 이렇게 해서 자산 버블이 커지고 나니까 네. 아 이거 갑자기 자산 버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걸 막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금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올립니다. 그러면 원래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사람들이 적응이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가지고 높은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그걸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자산의 버블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걸 지금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한번 좀 대비를 시켜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오히려 그때보다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연준이 제대로 하려면 뭐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가지고 무슨 뭐 물가를 잡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고 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을 늦춰가지고 네.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 연준은 정말 바보스러운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저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게 시장의 우려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고인플레에 대한 현상 또한 시장 논리에 그냥 내버려 두면 예. 언젠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일 뿐 서서히 이제 제자리를 찾아올 것인데 예, 그렇죠. 너무 옆에서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조금만 둔화되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네,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럼 20년 내내 그 얘기를 했는데 20년 내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의 경제, 세계 경제 구조가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없는 구조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반대쪽에서 생기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넋놓고 있다가 올해 지금 물가 상승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난리를 네, 치잖아요. 네. 지금에서 그쪽으로 잘못 또 그 힘을 너무 많이 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연준이 강하게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는 강하다. 미국 고용은 탄탄하다. 단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니까 요걸 이제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보다도 더 꽝인 숫자가 나와버리면 예. 혹여나 연준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지금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연준은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무조건 없는 인플레다? 상태이거든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인플레 뭐 네. 이거기 때문에 오늘 뭐 고용 보고서에서 아주 진짜 고용이 정말 뭐 25만 건 이렇게 예상했는데 네. 거의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이렇다면 네, 조금 네. 그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약간씩의 조정이 되는 숫자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제 인플레를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연준이니까 이제 곧 발표될 미국의 CPI 요게 조금 피크아웃 기미가 보인다. 예. 조금 이제 좀 주춤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일단 아무튼 지금 뭐 온갖 이 관심이 네. 인플레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조금 안정되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스탠스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스탠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했다가 그걸 한 0.5% 정도로서 낮추고 네. 그다음에 올해 연말 정도에 3.5%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한 3.0%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정도로서 조정을 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빼고요.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미국이 8.6%까지 나왔고 네. 우리나라가 6.0% 나왔고 뭐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는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율이 한 5% 정도로서 떨어질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구조적인 부분과 순화적인 부분 이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순화적인 부분은 최근에 유가도 좀 하락하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개선되는 쪽으로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형태를 보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공급 그 불균형 이 부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공급 불균형 부분들은 이미 거의 한 2년 정도가 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국면으로서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다음에 인력 이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인력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도 좀 줄어드는 형태로서 갑니다. 그러면 이 임금 인플레 이 부분들도 좀 약해지는 형태로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피크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순환적인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네.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는 꾸준히 좀 둔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도 너무 인플레에 몰입을 해버리는 형태가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네. 대해서 너무 겁을 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좋은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너무 그 물가에 몰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인플레에다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이 그렇게 인플레에 몰입할 땐가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는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 말씀하신 부분에 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은 숫자를 놓고도 시장이 막 달리 해석을 해요. 뭐 8.6%라고 뭐 찍었다.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이야. 정점 찍었다라고 했다가 뒷날에는 아니야 더 갈 거야. 뭐 이랬다가 예. 해석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뭐 장중에도 막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가하고 있고 그들의 심리가 모두 동반되다 보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또 이걸 기다리죠. 눈에 띄는 숫자 다운을 당장 이제 못 볼 거라면 그냥 이게 숫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리가 뭐 없나를 찾아 나섭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철회한다더라 뭐 이런 이제 이슈에 이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한 뭐 관세 인하 발표 뭐 요거를 내놓는다면 시장의 심리를 다독이는 데 좀 도움이 네. 될까요? 시장 심리를 전체적으로 다독이는 데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는 이로움을 주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를 약간 떨어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폭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크거나 그러기는 네.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가 높다라고 얘기할 때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본류 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을 봐야지 네, 네. 지역적인 조그마한 부분들이 변하는 거 이거는 그게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주지만 전체적으로 큰 도움은 주지를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면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때 주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른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네. 그거를 포장을 그런 형태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어제도 네. 나온 형태지 않습니까? 맞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올라갔나 그랬더니 실적이 발표된 게 예상보다 좋았다는 예상보다 거예요. 좋았다. 예, 근데 그거 아마 어제에 떨어졌으면 또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실적이 예상보다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건 그냥 놔둬도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때가 됐고,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포장의 좋은 거리로서 네. 실적 이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그 주가가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 그때는 그게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재료보다도 그 재료가 힘을 발휘하는 때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네.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봐야 되죠. 저 오히려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방송들이 또 부추기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을 해요. 시장에 실토를 대한 하시네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예. 뭐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예. 시장 예상보다 덜 나왔으니까 뭐 좋으니까 뭐 그래도 이제 선방했으니까 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이는 것 자체도 참 반성을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이슈로 가볼게요. FOMC 의사로 공개가 됐고 7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뭐 연준은 이제 인플레의 뭐 혈안이니까요. 하겠죠. 이제 우리 그 FOMC가 열리기 전주에 우리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네. 우리는 미국만큼 뭐 경제가 미국이 말하는 대로라면 경제 상황이 그만큼 뭐 탄탄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이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막 그렇게 빡빡 올릴 수는 없고 뭐 그냥 한 뭐 이제 빅스텝 정도로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럼 이제 역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빅스텝은 제가 봤을 때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0.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그 국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 0.5% 정도를 해서 여기에서 시장에다가 그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인을 주자라고 네. 정책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형태가 될 텐데 뭐 그렇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들 나와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미 사이에 그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경우를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많이들 그런 얘기 하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각자의 그 생각의 영역이고 그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많은 이 변화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역전의 폭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연말 네. 정도 되면 아마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의 기준금리 차도 뭐 0.75% 내지 진짜 크면 1.0%포인트까지도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뭐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조금 계속 신경 쓰이는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도 1,300원 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1,310원대를 이틀 전에 돌파했었고요. 그날 나왔었던 얘기가 1,300원 후반까지 이제 슉 간다. 1,400원 위로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운이 돼도 1,300원 아래로 슉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달러만 강한 지금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 가지 그 시장 변수를 볼 때에 그 극단적인 전망은 하면 안 된다. 특히 그 가격 변수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극단적인 전망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뭐 1,400원을 간다 이것도 그런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였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뭐 1,000원 이상을 계속 했었는데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98년도서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34년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1,200원 이상을 했던 경우는 4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1,200원 밑에 다 있었어요. 1,100원대, 1,000원대, 심지어 900원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우리나라 경제 펀드멘탈에 맞는 환율이냐 하는 거죠. 4분의 3의 기간 동안이 맞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제 뭐 1,300원 이렇게 된 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그 상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 조금 이제 상황이 지나면 다시 이게 더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반기까지만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강했죠. 그렇죠. 근데 하반기 한번 보면 네.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미국만 금리를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지금에서부터 점점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종합해 보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현 구간의 연준의 행보라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것을 다 얼추 이제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극단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투자자들은 그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시장은 2,300포인트 정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닥권 내에 들어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2,6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2,300에서 2,600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어서 올해 연말까지도 그렇게 가고 길면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시간을 놓고 굉장히 지루한 형태의 박스권 내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주가가 그동안에 떨어졌고 처음 반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죠. 근데 박스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주는 힘을 잃는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게 당분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큰 그림 그렇게 그려보고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그거 이제 또 골치 아파집니다. 예.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또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열심히 한번 또 공부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진단 내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